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풍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초가삼간에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니 방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하였다. 백두산 자락의 겨울은 본래 혹독하기 그지없으나 금년의 추위는 유난히도 매서워 마치 하늘이 이 땅의 미천한 생명들을 모두 거두어 가려는 기세와도 같았으니 산골 마을의 적막함은 죽음의 그림자와 다르지 않았다. 앙상한 석가래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은 꺼져가는 화로의 미약한 온기마저 삼켜버렸고 범수는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어미의 얼굴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어미의 뺨은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만이 이 좁은 방 안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으나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워 숨을 죽였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뒤주 뚜껑을 열어보았으나 그 안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비어 있었으니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나무 바닥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끼니를 거르다시피 하며 아껴 먹었던 쌀독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어 쌀겨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범수의 가슴 속에는 절망이라는 검은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졌다. 12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으나 아비가 호환을 당해 세상을 뜬 이후로 범수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미를 봉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부뚜막에 걸린 무쇠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물 한 바가지 떠서 끓일 때감조차 넉넉지 않아 범수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는데 약 한 첩 써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사방을 하얀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였지만 범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산신령이 노한다는 험한 산속을 뒤져서라도 꽁뿌리 하나 아니면 운이 좋아 겨울잠을 자지 않는 산토끼라도 잡아야만 했다. 범수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속옷을 꺼내 입었는데 옷감이 사가 곳곳이 헤어지고 솜이 빠져나와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범수는 개의치 않고 허리춤에 아비가 남겨준 무딘낫 한 자루를 단단히 쫌매었고 발에는 지프로 엮은 설피를 더 신어 눈길을 걸을 채비를 서둘렀다. 그의 손은 추위와 영양실조로 인해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어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림을 억누르며 낫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는 가냘픈 목소리로 범수를 불렀다. 범수야, 이 험한 날씨에 어딜 가려느냐. 밖에는 눈 귀신이 춤을 추고 있다는데 제발 어미 곁에 있어다오. 어미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검은고 줄처럼 애처로웠고 범수의 발목을 잡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어미는 아비마저 잃은 마당에 하나뿐인 아들까지 산으로 보냈다가 범수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미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안심시키려 애를 썼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잠시 아랫마을 김영감님 댁에 가서
일감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날이 또시니 또실 더 쳐주실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범수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욱신거렸으나 산으로 간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미가 기를 쓰고 말릴 것이 뻔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미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아들을 바라보았으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범수는 이불을 어미의 목까지 꼼꼼히 덮어주고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는데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가 뺨을 후려치듯 때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했고 눈앞의 사물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으나 범수는 고개를 숙이고 바람을 등진 채 마을 어귀가 아닌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 혹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고 남의 집 문을 두드려 구걸을 한들 그들 또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범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저 높고 험준한 백두산 줄기에 깊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를 생명뿐이었다. 범수의 등 뒤로 초라한 초가집이 눈보라 속에 희미해져 갔고 소녀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바람 소리는 더욱 기괴하게 변하여 마치 천쌤의 칼날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굉음을 내며 숲을 뒤흔들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고 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디가 낭떠러지이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다. 범수는 아비에게서 배웠던 산 타는 법을 떠올리며 나무의 껍질과 바람의 방향을 읽으려 애썼지만 시야를 가리는 폭설은 소년의 감각마저 마비시키고 있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허기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고통으로 범수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범수는 바위 틈에 자라난 작은 관목들 사이를 뒤져보았으나 그 흔한 도토리 한 알 말라 비틀어진 버섯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숲은 마치 죽은 거인처럼 침묵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깊은 굴속이나 땅 밑으로 숨어버린 듯했다. 범수의 손발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고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시야를 좁게 만들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집념이 그의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는 눈을 한 웅큼 쥐어 입안에 털어넣으며 타는 듯한 갈증과 허기를 달랬지만 차가운 눈은 오히려 뱃속을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다. 그때였다. 숲의 깊은 곳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범수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려운 눈으로 살폈다. 산짐승들도 자취를 감춘 이 날씨에 까마귀가 운다는 것은 필시 좋지 못한 징조라 여겼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수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오히려 까마귀가 날아오른 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짐승의 사체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간에 지금 범수에게는 무엇이라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산세는 더욱 험악해졌고 경사는 가팔라져 범수는 낯을 지팡이 삼아 네 발로 기어가듯 산을 올라야만 했다. 눈 속에 파묻힌 날카로운 돌부리에 정강이가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얼어붙은 몸은 그 통증마저 둔하게 받아들였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질 듯 아팠고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번쩍거렸지만 어미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범수를 채찍질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 반드시 살려야 해.
범수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나약해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얼마나 더 깊이 들어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무렵 바람의 방향이 묘하게 바뀌며 숲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바람이 단순히 차갑고 매서운 것이었다면 지금 느껴지는 기운은 습하고 무거운, 마치 누군가의 입김과도 같은 기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사이로 범수의 눈앞에 거대한 전나무 숲이 나타났는데 그 나무들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고 그 아래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범수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금주된 골짜기의 입구인 듯 싶었다. 옛날부터 호랑이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심지어 산신령이 노하면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다. 평소라면 얼씬도 하지 않았을 곳이지만 범수는 그 어둠 속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말처럼 어쩌면 이 위험한 곳에 생명을 구할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망설임도 잠시 범수는 다시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 발밑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며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밟혔다. 놀란 마음에 눈을 파헤쳐 보니 그것은 오래되어 반쯤 썩은 짐승의 뼈였는데 크기로 보아 멧돼지나 노루의 것임이 분명했다. 범수는 희망을 보았다. 짐승의 뼈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포식자의 사냥터라는 뜻이고 운이 좋으면 포식자가 먹다 남긴 고기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공포보다는 생존 본능이 앞서는 순간이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눈 위에 찍힌 기묘한 흔적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람에 지워져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의 발자국은 아니었다. 크고 둥근 형태, 깊게 패인 자국은 범수의 머릿속에 대호다호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지만 범수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다. 지금 물러서면 어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범수는 낯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식은땀이 흐르는 등줄기를 고추 세웠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운 잿빛으로 변해갔고 다시금 굵어진 눈발이 시야를 가리기 시작하자 범수는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사방이 똑같은 나무와 눈으로 둘러싸인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무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던 범수는 문득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혀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바람 소리도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범수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 혹은 위압감이 범수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범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흩날리는 눈발과 검은 나무 기둥뿐이었다. 그러나 범수의 감각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 숲의 주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어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들어온 이 산이 이제 범수의 목숨을 담보로 시험을 하려 하고 있었다. 안민 범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산신령님, 제발 저희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순간 숲의 안쪽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 낮은 울음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왔다. 그것은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동굴의 울림 같기도 한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소리였다. 범수는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이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는 곳임을 직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었다. 범수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굶주림과 공포로 흔들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효심이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의지였다. 소녀는 낯을 고쳐 쥐고 그 깊고 어두운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첫 발을 내디뎠다. 겨울산의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땅을 울리던 그 기이하고도 묵직한 포효 소리가 찾아들자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섬뜩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방금 전까지 귓가에서 윙윙거리 스치던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했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눈발만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범수의 어깨와 머리를 하얗게 덮어갈 뿐이었다. 범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검은 나무줄기와 희뿌연 눈 한 개뿐.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은 단순한 추위 탓이 아니었다. 방향을 가늠하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으나 잿빛 구름이 해를 완전히 가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었고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마저 흩날리는 눈발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범수는 그제야 자신이 이 거대한 설산의 미로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음을 깨달았고 덜컥 겁이 났지만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눈앞에 펼쳐진 숲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범수를 삼키려 들었고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 한 발짝을 떼는 것조차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던 범수의 다리는 점차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젖어버린 집신 속 발가락은 이미 제 주인의 것이 아닌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고 눈앞에서는 헛것이 어른거려 눈 덮인 바위가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보이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손짓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범수야, 이리 오거라.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어미의 환청의 범수는 몇 번이나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때 무언가에 걸려 중심을 잃은 범수가 눈밭 위로 처박히듯 넘어졌는데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치자 정신이 번쩍 들며 억눌려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고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면 고통도 배고픔도 모두 사라질 것만 같은 달콤한 유혹이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피를 토하며 누워있는 어미의 모습이 범수의 멱살을 잡아일으켰다. 범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눈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때 그의 시선이 땅바닥의 기이한 형상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었다. 방금 전 범수가 넘어진 곳 바로 앞 하얀 설원 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거대한 발자국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발자국 하나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는데 그 크기가 실로 엄청나서 범수의 머리통 하나가 좋게 들어갈 정도였고 깊이 또한 어마어마했다. 멧돼지나 곰의 발자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은 범수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거수의 흔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발자국 위에는
눈이 거의 덮여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으니 이는 그 짐승이 바로 조금 전 어쩌면 범수가 넘어지기 직전에 이곳을 지나갔음을 의미했다. 발자국 주변의 눈은 체온에 의해 살짝 녹아 있었고 그곳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묵직한 짐승의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범수의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고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산군 산준. 범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마을 어르신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던 백두산 깊은 골짜기에 산다는 전설 속의 영물 호랑이 중의 호랑이. 바로 그 산군이 아니고서는 남길 수 없는 흔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산의 주인이라 불렀고 그와 마주친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거나 혹은 미쳐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범수는 자신이 지금 신의 영역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기의 땅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범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친다 한들 이 눈보라 속에서 저 거대한 맹수를 따돌릴 수 있을 리 만무했고 무엇보다 그 발자국이 뿜어내는 기이한 위압감이 범수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포식자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이 산의 질서 그 자체인 당당하고 거침없는 행보였기에 범수는 공포와 동시에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 맹수의 발자국을 보면 살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늘 범수는 홀린 듯이 그 발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자국은 숲의 가장 어둡고 험한 곳, 가시덤불과 기암 괴석이 얽혀있는 골짜기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범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미도 자신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면 차라리 이 산의 주인에게 운명을 맡겨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무모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범수는 낯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거대한 발자국을 따라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 가슴을 졸였지만 범수는 멈추지 않았다. 숲은 점점 더 울창해져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해졌고 고목들의 뒤틀린 가지는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범수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만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하듯 선명하게 범수를 인도하고 있었다. 얼마를 더 들어갔을까?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더욱 짙어졌는데 그것은 피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사약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향기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눈보라가 잦아들고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자 범수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 그 아래에는 눈이 쌓이지 않은 마른 땅이 드러나 있었고 그곳으로 이어진 발자국은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겨 있었다. 범수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발자국이 끊긴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재단처럼 평평한 바위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찢겨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그임의 깃털 몇 개가 핏자국과 함께 흩날리고 있었다. 누군가 식사를 마친 흔적,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흔적이었다. 범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온몸을 결박한 듯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수의 귓가에 낮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멀리서 들리는 울림이 아니었다. 바로 등 뒤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였다. 뜨거운 입김이 범수의 얼어붙은 목덜미에 닿자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공포가 뇌리를 강타했다. 산군이었다. 그가 바로 뒤에 있었다. 범수는 본능적으로 낫을 휘두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그저 굳어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생물학적 상위 포식자에 대한 원초적인 굴복이었다.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찰나등 뒤의 존재는 범수를 공격하는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범수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은밀하고도 위험 있는 발걸음이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범수의 위로 드리워졌고 범수는 질끈 감았던 눈을 공포에 떨며 서서히 떴다. 눈앞에는 집채만한 황갈색 털 뭉치가 보였고 그 위로 검은 줄무늬가 붓으로 그린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범수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자 마침내 그 존재와 눈이 마주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박색으로 타오르는 두 개의 눈동자. 인간의 영혼마저 꿰뚫어 볼 듯한 깊고도 영롱한 그 눈빛이 범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범수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압도적인 형상을 바라보았다. 산구는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산처럼 혹은 오래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서 미천한 인간 아이를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적이나 살기보다는 기묘한 호기심 혹은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범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만 시선만은 산군의 눈에서 떼지 못했다. 이 산의 주인은 왜 자신을 해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굶주림에 지쳐 찾아온 이 어린 것이 가소로워서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범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오로지 저 거대한 존재의 발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 소년과 호랑이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신호였다. 범수의 눈앞에 현신한 산군 산준의 자태는 실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니 인간의 언어로는 그 위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집채만 한 덩치 위로 흐르는 윤기 나는 황금빛 털은 마치 햇살을 머금은 비단결 같았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줄무늬는 붓으로 힘차게 그어내린 산맥의 능선처럼 웅장하였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왕자 모양의 문이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백두대간을 호령하는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는 옥새와도 같아 보였다.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짙은 안개가 되어 범수의 얼굴을 감쌌고 그 속에서 풍겨오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야생의 내음은 범수의 오감을 마비시켰다. 범수는 덜덜 떨리는 무릎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땅에 처박았다. 감히 그 존엄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졌고 당장이라도 저 거대한 앞발이 자신의 머리통을 내려쳐 으깨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라 그저 숨을 죽인 채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어머니, 불효자 범수는 이렇게 먼저 갑니다. 마음속으로 어미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리며 범수는 질끈 감은 눈꺼풀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예상했던 고통이나 날카로운 이빨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산군의 규칙적이고 묵직한 숨소리와
자신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다. 범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실눈을 뜨고 앞을 내다보았다. 산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선은 범수를 잡아먹을 듯한 살기가 아닌 마치 오래된 친구나 혹은 잃어버린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천년 묵은 호박 후퍼 보석처럼 영롱하고 투명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 속에는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신령스러운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범수는 그 황금색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굶주림에 찌들어 앙상한 몰골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미를 향한 간절한 염원까지. 산구는 범수의 껍데기가 아닌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순간 범수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영물들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을 돕거나 악한 자를 벌한다고 했다. 어쩌면 이 산군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병든 어미를 위해 이 험한 산길을 헤치고 들어온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굽어 살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싹동다. 공포가 조금씩 거치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외심이었고 범수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읍소하였다. 산구님, 비천한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병석에 누운 제 어미는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맙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어미에게 약 한 첩 못 써보고 가는 것이 한이 되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뜨겁게 토해져 나왔다. 산구는 범수의 애원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한동안 그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콧방귀를 뀌듯 푸르르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거절의 몸짓이라기보다는 알았다는 무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산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범수가 왔던 길이 아닌 숲의 더 깊고 험한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걸음 떼던 산구는 범수가 따라오지 않고 멍하니 있자 멈춰서서 고개를 뒤로 돌려 범수를 응시했다. 마치 무엇 하느냐 따라오지 않고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의 범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길을 잃거나 얼어 죽을 것이라는 직감이 범수의 등을 떠밀었다. 범수는 낯을 지팡이 삼아 산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어 걷기 힘든 길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산군이 밟고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져져 있어 범수가 걷기에 한결 수월하였다. 산군은 범수의 보폭을 배려하듯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앞장서 나갔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산군의 거대한 등 뒤에 서 있으니 바람이 잦아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든든함이 느껴졌다. 숲은 갈수록 기이한 풍경을 자아냈다. 아름드리 나무들은 기괴하게 비틀려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바위 틈에서는 희뿌연 김이 솟아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구역임이 틀림없었다. 범수는 자신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지만 앞서가는 황금빛 털 뭉치만이 유일한 현실의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배고픔도 추위도 잊은 채 범수는 홀린 듯이 산군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이따금씩 산군은 멈춰서서 귀를 쫑긋거리거나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경계했는데 그럴 때마다 숲속의 작은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중의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 그 어떤 잡기나 맹수도 범접할 수 없는 법이었다. 범수는
산군의 비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산군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과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을 졸였다. 혹시 자신의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려고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치기도 했으나 산군의 그 맑고 깊은 눈빛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지형이 점차 낮아지며 거대한 분지 형태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바닥에는 눈 대신 푹신한 이끼와 낙엽이 깔려 있어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한 온기가 감돌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골짜기의 중앙에는 범수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산군은 그쪽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범수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산군이 멈춰선 곳은 그 거대한 그림자의 바로 앞이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드러난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한 고목, 구무이었다. 그 크기가 어찌나 웅장한지 성인 장정 10여 명이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굵었고, 가지는 하늘을 뚫을 듯 높이 솟아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나무의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딱딱했으며 땅 위로 솟아오른 뿌리들은 마치 꿈틀거리는 거대한 뱀들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다. 산군은 고목의 뿌리 근처에 멈춰 서서 범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무언가를 가리키는 심혈을 했다. 범수는 영문을 몰라 산군과 땅을 번갈아 보았는데, 산군은 다시 한번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로 땅을 긁어 보였다. 여기를 파보라는 것인가? 범수는 의아해하며 산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군은 대답 대신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앉았다. 마치 범수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감독관처럼. 범수는 주저하며 고목의 뿌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흙과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발밑에서 올라오는 듯했다. 이것이 산군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시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범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찼던 낫을 풀어 바닥에 내려놓고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흙은 겉은 얼어 있었으나 속은 부드러웠다. 산군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범수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흙을 한 움큼씩 퍼낼 때마다 숲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고 범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과연 이 흙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 산삼이라도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옛사람들이 묻어둔 보물이라도 있는 것일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범수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질이 닿았다. 탁!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범수의 손이 멈칫했고 뒤에서 지켜보던 산군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손끝에 전해진 둔탁한 진동은 범수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것은 돌부리의 체인 느낌과는 사뭇 다른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물건이 흙 속에 잠들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범수는 작업을 멈추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산군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맹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꼬리끝만 살랑거릴 뿐 범수의 행동을 재촉하거나 말리려는 기색이 없었다. 다만 그 깊은 호박색 눈동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계속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에 범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시선을 발밑으로 돌렸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안개 속에 잠겨있던 고목의 실체가 더욱 기괴하게 다가왔다. 이 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뒤틀리고 꼬인 가지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망자의 팔처럼 하늘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검게 변색된 나무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날카로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나무 자체가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내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범수는 이 나무가 평범한 산나무가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있는 선앙당 나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기운을 품은 신목, 선무이거나 혹은 요물이 깃든 괴목 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땅 위로 솟아오른 뿌리들은 흙을 뚫고 나와 마치 굵은 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범수가 파내려던 그 물건은 교묘하게도 가장 굵고 억센 뿌리들 틈바구니에 꽉 끼어 있었다. 마치 나무가 그 물건을 보호하고 있거나 혹은 놔주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다. 범수는 낫을 들어 얽혀있는 잔뿌리들을 걷어내려 했으나 나무의 뿌리는 쇠처럼 단단하여 낱날이 튕겨나갈 정도였다.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낫자루를 쥔 손아귀 힘이 풀렸지만 범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꽁꽁 숨겨두었을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범벅이 된 채 범수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은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고, 날카로운 돌과 나무 뿌리에 긁혀 범수의 손톱 밑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다. 손끝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산군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혀 있다는 사실이 범수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채찍질이 되었다. 흙냄새 사이로 맡아지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물건의 윗부분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분명 구운 흙으로 만든 옹기 항아리의 뚜껑이었다. 일반 가정집에서 장을 담그는 항아리보다는 작았지만 그 만듦새가 투박하지 않고 매끄러운 것이 예사 물건은 아닌 듯 싶었다. 범수는 항아리의 목 부분을 잡고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뿌리 틈에 박힌 항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이 항아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숲의 공기가 급변했다.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회오리치며 낙엽을 휘감아 올렸고, 나무 위에서는 까마귀 떼가 날아와 가지마다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까, 까.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고 처절한지 범수는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잠든 것을 깨우지 말라는, 땅속의 비밀을 파헤치지 말라는 산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범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그때 산군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군은 뒷걸음질 치려는 범수에게 다가와 콧김을 뿜으며 범수의 엉덩이를 머리로 툭 밀었다. 도망가지 말고 끝을 보라는 뜻이었다. 산군의 위압감은 까마귀 떼의 소란이나 나무의 기괴함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에 범수는 다시 쭈그리고 앉아 항아리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범수는 낫의 끝을 항아리와 뿌리 사이에 틈에 집어넣고 지렛대 삼아 힘껏 눌렀다. 제발, 제발 나오거라. 이가 부러질 듯 악물며 온몸에 체중을 실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옥죄고 있던 뿌리 하나가 끊어져 나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범수는 양손으로 항아리를 움켜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흙먼지가 일면서 마침내 항아리가 쑥 하고 뽑혀 나왔고, 범수는 그 반동으로 뒤로 엉덩방아를 또시며 나뒹굴었다. 품에 안은 항아리의 무게가 꽤 묵직했다. 흙투성이가 된 범수의 얼굴에는 땀과 흙물이 뒤섞여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은 품에 안긴 항아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항아리는 세월의 때를 입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입구는 밀랍과 진흙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없었다.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묘한 전율이 일었다. 이것은 곡식도 젓갈도 아니었다. 흔들어도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둔탁한 소리만 나는 것으로 보아 안에는 고체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범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까마귀들은 울음을 멈추고 범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고목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범수를 압박하고 있었다. 오직 산군만이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며 범수의 앞으로 다가와 항아리의 냄새를 킁킁 맡았다. 산군은 마치 이제 열어보라는 듯 앞발로 항아리를 툭 건드렸다. 범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낫 끝을 봉인된 뚜껑 틈새로 가져갔다. 이것을 여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것이 좋은 쪽일지 아니면 나쁜 쪽일지는 알 수 없었다.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산삼이 들어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건드려서는 안 될 저주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범수는 숨을 멈추고 낫에 힘을 주어 뚜껑의 봉인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부드드. 굳어버린 밀랍이 갈라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크게 울려 퍼졌다. 범수의 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뚜껑이 조금씩 들썩거렸고 그 틈새로 수백 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을 묵은 공기가 피준하는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그 냄새는 곰팡내나 썩은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롭고 비릿한 쇠의 냄새였다.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범수는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숲의 짙은 그늘 때문에 항아리 속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범수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을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어둠 속으로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웠고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범수는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것 하나를 손에 쥐었다. 묵직했다. 돌멩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쇠라고 하기엔 질감이 달랐다. 범수는 천천히 손을 밖으로 빼냈다. 숲의 나뭇가지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범수가 쥔 주먹 안의 물건이 그 빛을 받는 순간이었다. 흙과 먼지를 털어내자 칙칙한 회색빛 껍질 아래에서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황금빛이 번쩍이며 범수의 눈동자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옛 왕조의 문양이 선명하게 박힌 순도 높은 황금 덩어리였다. 범수의 입이 떡 벌어졌고 숨이 턱 막혔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범수의 손이 덜덜 떨리며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려던 찰나 범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황금의 빛깔이 너무나 붉었다. 마치 핏빛을 머금은 듯 붉은 기운이 감도는 황금이었다. 그리고 산군은 그 황금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오직 범수의 눈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 황금을 쥔 범수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피어오르는지 감시하려는 듯 그 호박색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덩어리를 다시금 눈앞에 치켜들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드는 한 줌의 햇살이 그 누런 금속 표면에 부딪혀 산란산륜하자 칙칙한 회색빛 껍질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이 시릴 만큼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숲속에 작은 태양을 품은 것과도 같아. 범수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숲의 음산한 기운도 뼛속까지 파고들던 추위도 며칠을 굶어 비틀거리는 허기조차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잊혀졌다.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인가. 범수는 제 볼을 꼬집어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황금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한 중량감과 차가운 냉기는 이것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범수는 옷자락에 황금을 벅벅 문질러 흙과 이끼를 닦아냈다. 닦으면 닦을수록 그 영롱한 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 빛깔은 범수의 눈동자 속에 깊이 박혀 탐욕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다. 범수는 홀린 듯이 항아리 속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모든 것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들이었다. 하나, 둘, 셋.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었다. 범수는 항아리를 아예 거꾸로 들어 털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혹여나 소리가 나서 산짐승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들을까봐 겁이나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어 이끼 낀 바위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주먹만한 금덩이부터 손가락 굵기의 금가락질, 그리고 옛 왕실에서나 썼을 법한 화려한 장신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바위 위는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뒤덮였다. 그 양은 실로 엄청나서 범수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하라니 마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 쥐된이었다. 범수의 입에서는 희죽희죽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헛웃음이었으나 점차 광기에 가까운 폭소로 변해갔다. 하하, 하하하. 어머니,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니,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화려한 기와집이 지어지고 있었다. 비가 새는 초가집 대신 튼튼한 기둥과 번듯한 지붕을 가진 집. 겨울이면 아랫목이 절절 끓어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인 온돌방. 그리고 곳간에는 갭살 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있는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더 이상 썩은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었다. 기름진 쌀밥에 고깃국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고 어미에게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비싼 약재를 다려 먹일 수도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범수는 금덩이 하나를 집어 입에 물고 깨물어 보았다. 딱딱하면서도 무른 금 특유의 질감이 치아에 전해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겪어왔던 서름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받았던 멸시, 추운 겨울날 뙤감이 없어 냉골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던 밤들, 약값이 없어 병든 어미를 지켜만 봐야 했던 무력감,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지금 자신의 손안에 있었다. 범수는 허겁지겁 웃옷을 벗어 바위 위에 펼쳤다. 너덜너덜해진 무명천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자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바위 위에 늘어놓은 금부치들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짤그랑짤그랑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천상의 악기 연주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하나라도 흘릴세라 꼼꼼히 주워 담으며 범수는 혹시 흙 속에 묻힌 것이 더 없는지 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방금 전까지 생존만을 바랐던 소녀는 어느새 일확천금을 꿈꾸는 장사치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다 문득 범수의 시선이 묵묵히 앉아있는 산군에게로 향했다. 산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범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호박색 눈동자에는 경멸도 칭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듯,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의 범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기쁨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존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산의 주인. 범수는
급히 금덩이를 챙기던 손을 멈추고 산군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산군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어미를 살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산군은 범수의 절을 받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콧김을 한번 푸르르 내뿜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범수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리는 길이더냐? 라고 묻는 듯 했다. 하지만 범수는 그 무언의 질문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눈앞에 황금이 주는 환희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옷을 묶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무게조차 행복하게 느껴졌다. 이 무거운 짐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범수는 짐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매듭을 지었다. 이제 내려가자. 어서 가서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 범수는 들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아까는 산군이 밟은 눈길이 다져져 걷기 편했건만 지금은 발을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눈이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등 뒤에 짐이 무거운 탓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땅이 자신을 놔주지 않으려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였다. 숲의 안개가 다시 짙어지며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 바람이 범수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웅.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범수는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의 까마귀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숲은 다시금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산군의 규칙적인 호흡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범수는 짐을 고쳐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날이 저물어서 그래. 어서 내려가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많은 금은보화가 왜 이런 깊은 산속,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목 아래 묻혀 있었을까? 주인이 없는 물건일까? 아니면 주인이 있었으나 다시는 찾으러 오지 못한 것일까? 옛 어른들은 임자 없는 물건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범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아니야. 산군님이 주신 거야. 산신령님이 불쌍한 우리 모자를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야. 그는 애써 밝은 면만을 보려 노력했다. 어미가 따뜻한 밥을 먹고 혈색을 되찾는 모습,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자신을 무시하던 김영감의 놀란 표정, 그런 상상들이 범수의 다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다. 범수는 산군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산군이 이끄는 방향이 아닌 자신이 올라왔던 길, 즉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이제 볼 일은 끝났으니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산군은 꼼짝도 하지 않고 범수가 가려는 길을 막아선 채 앉아 있었다. 범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산군을 바라보았다. 산군님, 이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산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범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범수의 등 뒤에 매달린 보찜, 그 황금이 가득 든 보찜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산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마치 썩은 고기를 냄새 맡은 듯, 혹은 피 비린내를 맡은 맹수처럼 코를 찡긋거리며 콧잔등에 주름을 잡았다. 범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마음이 변하여 다시 뺏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황금에서 내가 맡지 못하는 냄새라도 나는 것인가? 산군은 범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듯한 단호한 눈빛. 하지만 범수는
이미 황금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보찜을 더욱 꽉 껴안았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와 어머니는 죽습니다. 범수의 눈빛은 애원에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숲의 그림자는 그런 범수를 비웃듯 더욱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과연 이 빛나는 돌멩이들이 범수를 구원할 동아줄일까?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썩은 동아줄일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이것은 제 어미의 목숨줄입니다. 산군님께서 주셔놓고 어찌 도로 가져가려 하십니까? 범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뒷걸음질 쳤다. 산군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는 범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소년의 소나귀 힘은 풀릴 줄을 몰랐다. 보찜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범수는 황금을 놓지 않으려 발악했다. 산군은 공격할 태세는 아니었으나 그 육중한 몸으로 길목을 막아서며 단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범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범수의 등 뒤에 매달린 보찜에서 기이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온에 데워진 온기라 여겼으나 그 열기는 점차 뜨거워져 마치 불타는 숯덩이를 등에 진 것처럼 화끈거렸다. 범수는 아뜨거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보찜을 풀어 보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매듭이 풀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 덩어리들이 눈 위로 흩어졌다. 하얀 설원 위에 흩뿌려진 누런 금괴들은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나 범수의 눈에는 어쩐지 그 빛깔이 전보다 더욱 짙고 불길하게 보였다. 범수는 뜨거워진 등을 어루만지며 주저앉아 흩어진 황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명 차가운 금속이었는데 어찌 열을 낸단 말인가. 의아함에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다시금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내가 헛것을 느꼈나. 범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괴를 옷자락에 닦으려 했다. 그런데 금괴를 문지르던 범수의 손이 멈칫했다. 옷자락에 묻어나는 것이 흙이나 이끼가 아니었다. 끈적하고 붉은 액체. 범수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내가 어디 베었나. 범수는 급히 손을 살펴보았으나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그렇다면 이 피는 어디서 묻은 것인가? 범수의 시선이 천천히 다시 금괴로 향했다. 그 순간 소년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롱한 황금빛을 뽐내던 금괴의 표면에서 마치 땀구멍이 열리듯 시뻘건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나오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맺히던 핏방울은 이내 줄기를 이루어 주르륵 흘러내렸고 범수의 손을 타고 팔목까지 적시기 시작했다. 으악, 이게 뭐야? 범수는 비명을 지르며 금괴를 집어 던졌다. 금괴는 눈밭에 떨어지며 붉은 궤적을 그렸고 떨어진 자리에 하얀 눈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비단 그 금괴 하나만이 아니었다. 바닥에 흩어진 모든 금은 보화들이 일제히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금가락지에서는 실핏줄 같은 붉은 기운이 뻗어나왔고 화려한 장신구들은 마치 갓 잘린 짐승의 내장처럼 비릿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숲속에 가득 찼던 맑은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범수는 헛구역질을 해대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였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차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이었다.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아이고, 내 새끼가 죽네. 처절한 절규와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터지는 소리들이 범수의 귓속을 파고들며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범수의 눈앞에 흐릿한 형상들이 아른거렸다. 화려한 기와집이 불타고 있었고 관군 복장을 한 사내들이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들이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이 황금들이었다. 누군가의 목숨값, 누군가의 피눈물,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한한, 이 서린 재물. 그것이 이 황금의 정체였다. 안 돼. 보지 마. 듣지 마. 범수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지만 환영은 더욱 선명해졌다. 피칠갑을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범수에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내 것을 돌려다오. 내 피를 돌려다오. 여인의 손가락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이 범수의 얼굴에 닿는 것만 같았다. 범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눈앞의 황금은 더 이상 부귀영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 덩어리였고 재앙의 씨앗이었다. 산군이 왜 그토록 이 냄새를 싫어했는지, 왜 길을 막아서며 경고했는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산짐승보다 더 예민한 산군의 코에는 이 황금에 묻어있는 수백 년 묵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원기들의 아우성이 들렸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눈을 멀게 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 범수는 자신의 손을 눈에 문지르며 피를 닦아내려 했으나 닦으면 닦을수록 붉은 얼룩은 더욱 번져만 갔다. 마치 죄악의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사람 목숨이야. 범수는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 가져가려 했던 것이 사실은 어미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귀물괴우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병약한 어미가 이 원한 서린 물건을 곁에 둔다면 어찌 되겠는가. 원귀들이 밤마다 찾아와 어미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갉아먹을 것이고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떵떵거리는 기와집은커녕 무덤 속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 뻔했다. 범수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탐욕의 불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공포와 후회만이 남았다. 환영 속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범수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눈을 떴다. 눈앞의 황금들은 다시 본래의 차가운 노란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눈밭을 붉게 물들였던 피도 코를 찌르던 악취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범수는 알고 있었다. 방금 본 것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이 황금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진짜 모습임을. 산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범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에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려준 스승의 눈빛, 혹은 가엾은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산군은 범수가 진실을 마주한 것을 확인한 듯 꼬리로 바닥을 한 번 탁 치고는 몸을 돌려 숲의 안쪽을 바라보았다. 범수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는 사라졌지만 그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눈밭에 손을 박박 문질러 씻어냈다. 아무리 문질러도 씻겨나가지 않는 죄책감처럼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문질렀다. 가져갈 수 없어. 가져가면 안 돼. 범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다는 것을 12살 소녀는 뼈저리게 배웠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다시 묻어야 했다. 세상 빛을 보아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누군가가 억지로 묻어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파헤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금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 저 차가운 항아리 속 어둠의 감옥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 금괴를 짚는 범수의 손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쥐는 듯 조심스럽고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달그락, 달그락.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금소금은 더 이상 천상의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을 가두는 감옥의 쇠창살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범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범수는 바닥에 흩어진 금괴들을 하나씩 주워 항아리 속으로 던져 넣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율과 함께 피비린내의 잔상이 코끝을 스쳤지만 범수는 애써 숨을 참으며 작업을 서둘렀다. 어서 이 저주받은 물건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항아리는 금세 다시 채워졌다. 마지막 금괴 하나를 집어든 범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이것만 넣으면 끝이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범수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잊고 있었던 극심한 허기가 그 끔찍한 공포가 사라진 틈을 타 맹렬한 기세로 범수의 이성을 공격해왔다. 위장이 비틀리는 듯한 고통의 범수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신음했다. 범수는 마지막 금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금괴 하나면, 딱 이 하나만 있으면 기와집은 고사하고라도 당장 오늘 저녁 어미에게 따뜻한 흰 쌀죽이라도 끓여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의원에게 가서 약 1,000만이라도 지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수백 개의 금괴 중 고작 하나다. 이 많은 원혼들 중에서 딱 한 명의 원혼만 눈 감아준다면 우리 모자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범수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바보야. 그냥 가져가. 피가 묻었든 저주가 붙었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어미가 죽으면 네 효심이 무슨 소용이니. 그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하고 합리적이어서 범수는 항아리 입구에 가져갔던 손을 슬그머니 도로 거두어들였다. 이 작은 금덩이 하나가 품은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생과 살을 가르는 운명의 무게였다. 범수는 고개를 들어 산군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여전히 범수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으르렁거리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그 깊은 눈으로 범수의 갈등을 관조할 뿐이었다. 범수는 억울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보여주지나 마시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범수는 산군을 향해 원망 섞인 절규를 토해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은 입술을 적셨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난과 배고픔뿐이었고 눈앞에 놓인 횡재는 독이 든 성배였다. 세상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죄 없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범수는 쥔 주먹에 힘을 주어 금괴가 살을 파고들도록 꽉 쥐었다. 하나만, 딱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상군님, 제발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죄를 갚겠습니다.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이 금괴의 주인들을 위해 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범수는 산군을 향해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금괴를 품속 깊이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 찔러 넣었다. 차가운 금속이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차가움이라 여겼다. 범수는 항아리 뚜껑을 대충 덮고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발이 묶인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족쇄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품속에 넣은 금괴가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거리며 범수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마치 그 금괴 안에 깃든 원혼이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피를 훔쳐가느냐라고 호통치는 듯했다. 그때 범수의 눈앞에 어미의 얼굴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난밤 기침을 하면서도 범수의 손을 잡고 해주던 말. 범수야, 아비 없이 자랐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어미의 유일한 소원이다. 어미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배고팠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런 어미에게 원혼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산약을 먹인다면 어미가 과연 기뻐할까? 범수는 상상해 보았다. 훔친 금으로 산 고깃국을 어미에게 떠먹이는 자신의 모습을. 어미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수는 평생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어미가 웃을 때마다 그 뒤에서 울고 있을 원귀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숨만 쉬는 것과 다름없으리라. 아, 범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배고픔이라는 짐승은 먹어야 산다고 지저대고 양심이라는 인간은 사람답게 살라고 타이르고 있었다. 그 치열한 싸움터 한복판에서 범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휙 불어와 범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산군의 냄새, 그 깨끗하고 위험 있는 야생의 향기가 범수의 코를 자극했다. 산군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는다. 맹수조차 자신의 격거를 지키거늘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범수는 문득 아비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자신이 심으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독초였다. 독초를 심고서 향기로운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범수의 손이 천천히 품속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금괴를 다시 잡았다. 꺼내야 한다. 꺼내야만 내가 살고 어머니가 산다. 비록 몸은 굶주릴지언정 영혼마저 굶주린 아귀. 왁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그 끈질긴 유혹의 고리를 끊어내듯 금괴를 품에서 끄집어냈다. 금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범수의 눈에는 이제 그것이 뱀의 혀처럼 교활하게 보였다. 범수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항아리의 뚜껑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이라도 남을세라 손에 든 금괴를 항아리 깊숙한 곳으로 툭 던져 넣었다. 타!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범수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욕망이 닫히는 소리였고 동시에 범수의 소년 시절이 끝나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껍질 깨지는 소리였다. 범수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나른했지만 기분만은 묘하게 상쾌했다. 뱃속의 허기는 여전했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범수는 뚜껑을 들어 항아리 입구를 맞추었다. 아귀가 딱 들어맞는 소리가 났다.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덮어야 했다. 범수는 낫으로 주변에
흙을 긁어 모아 항아리를 덮기 시작했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황금빛 유혹도 피비린내. 나는 저주도 어둠 속으로 영원히 매장되었다. 잘 가라.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마라. 범수는 마지막으로 흙을 다독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황금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검은 욕망에게 고하는 작별 인사였다. 흙을 다 덮고 낙엽까지 뿌려 흔적을 지우고 나니 그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고목 아래에 흙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털었다. 빈손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 하지만 그 빈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산군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길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는 범수에게 꼬리짓을 하며 숲의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마치 시험은 끝났다. 이제 보상을 받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듯 했다. 고목을 등지고 돌아선 범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등 뒤에 두고 온 항아리가 마치 자석처럼 범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미련 섞인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범수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한번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그 유혹에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흙으로 덮어버린 것은 단순한 황금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려 했던 검은 악마였다는 사실을 되뇌며 범수는 눈밭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산군은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고 범수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범수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자 산군은 제자리에서 빙글 돌며 범수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 모습은 흡사 걸음마를 떼는 새끼를 지켜보는 어미 호랑이처럼 듬직하고 인내심이 있었다. 범수는 그런 산군의 배려에 힘입어 후들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었다. 그래, 산군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그러나 정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려 있던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앞이 핑 돌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범수는 비틀거리다 결국 눈밭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다. 아, 잠시만 쉬었다 가자. 범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이대로 잠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유혹은 황금보다 더 달콤했다. 그때 거칠고 따뜻한 무언가가 범수의 뺨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감촉의 범수는 흠칫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 산군의 거대한 얼굴이 있었다. 산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범수의 얼굴을 핥아주며 코로 범수의 몸을 툭툭 밀었다. 일어나라.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산군의 뜨거운 입김이 얼어붙은 범수의 얼굴을 녹였다. 그 온기는 마치 어미의 손길처럼 따뜻했고 아비의 등처럼 든든했다. 범수는 산군의 목덜미를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산군은 범수가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키며 부축해 주었다. 짐승도 이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늘 인간인 내가 여기서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범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눈빛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산군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시 앞장섰다. 산군이 이끄는 길은 아까의 그 음산한 골짜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빽빽하게 하늘을 가리던 침엽수림이 서서히 물러나고
하얀 껍질의 자작나무 숲이 나타났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숲의 분위기가 한결 밝고 평화로워졌다. 바람 또한 칼날 같던 기세가 꺾이고 숲의 맑은 향기를 실어 나르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범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 대신 솔향기와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산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양지 바른 곳으로 범수를 인도했다. 그곳은 사방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한낮의 햇살이 가득 고여 있어 눈이 거의 녹아 있었다. 흙이 드러난 바닥에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이름 모를 겨울 풀들이 자라고 있어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풍수지리를 모르는 범수의 눈에도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명당 밍덩임을 알 수 있었다. 산구는 절벽 아래의 특정한 지점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뒤따라온 범수를 돌아보며 앞발로 바위 틈의 한 곳을 가리켰다. 범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군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덤불과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여기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범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산군을 쳐다보았다. 산군은 답답하다는 듯 다시 한번 앞발로 땅을 툭툭 치고는 뒤로 물러나 앉았다. 범수는 쭈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다. 젖은 낙엽을 걷어내자 검고 기름진 부엽토가 드러났다. 산군이 황금이 묻힌 죽음의 땅에서 범수를 데리고 나와 생명이 숨쉬는 이 양지의 땅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일까? 범수의 손길이 빨라졌다. 흙을 조금 파헤치자 붉은 열매 몇 개가 달린 가느다란 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풀이었다. 하지만 범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을 약재상 어르신이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그 영초첨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줄기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뇌도나이가 촘촘하게 박힌 줄기를 따라 내려가자 흙 속에서 하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닮은 듯 오묘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굵직한 몸통에 가늘게 뻗어나간 잔뿌리들이 흙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였다. 산삼, 산전이었다. 그것도 그냥 산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다는 천종산삼, 텐존산전임이 분명했다. 그 크기와 자태로 보아 적어도 100년은 좋게 넘었을 영물이었다. 범수의 입이 딱 벌어졌다. 아까 보았던 황금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차가운 광물이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산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금은 만지면 피 냄새가 났지만 이 산삼에서는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범수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범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산군이 아니 산신령님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내려주신 진정한 상정이었다. 만약 아까 황금을 택했다면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놓자 하늘에서 진짜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수는 땅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뜨겁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산구는 그런 범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황금을 보았을 때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견함과 인자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산구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범수에게 어서 캐라는 신호를 보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이 귀한 약초를 캐서
어미에게 돌아가야 했다. 범수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정성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낫을 쓰지 않고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냈다. 잔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손톱 밑이 다시 흙으로 까맣게 물들었지만 아까 황금을 팔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경건하고 평화로웠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마침내 산삼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범수는 두 손으로 산삼을 받쳐들었다. 묵직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햇살을 받은 산삼의 하얀 뿌리가 보석처럼 빛났다. 황금의 번쩍임과는 차원이 다른 맑고 순수한 영롱함이었다.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범수의 입가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12살 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미소였다. 범수는 산삼을 이끼로 정성스럽게 감싸 품속에 넣었다. 아까 황금을 넣었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느껴지는 온도는 천지 차이였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힘이 솟는 듯했다.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군을 바라보았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산군은 범수가 채비를 마치자 다시 한번 숲의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다. 산군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될 뻔했는데 산군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범수는 산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산군은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고는 범수가 내려가야 할 길을 지그시 응시했다. 이제 이 험한 산을 내려가 다시 춥고 배고픈 현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범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품에는 어머니를 살릴 생명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떳떳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산을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을을 향해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볍고 빨랐다. 범수의 품속에는 천하의 명약 밍력인 산삼이 고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온기는 마치 작은 화로처럼 범수의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든든한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산군의 기척이었다. 산군은 더 이상 앞장서지 않고 범수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를 호위하듯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어느새 익숙한 마을 어귀의 선앙당, 돌무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인간의 영역과 산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범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산군은 숲과 마을의 경계선에 우뚝 멈춰 서 있었다. 더 이상은 따라올 수 없다는 듯 그 거대한 몸집을 나무 그림자 속에 반쯤 숨긴 채 범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다. 범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산군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눈밭에 머리를 조아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산군님,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어미를 살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범수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산군에게 가닿기에 충분했다. 산군은 범수의 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으나 결코 위협적이거나 사납지 않았다. 그것은 범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이 산의 주인으로서 범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포효 소리가 산 메아리가 되어 잦아들자 산구는 마치 연기처럼 숲속의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범수는 산군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범수의 집 초가 삼간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범수의 발목을 잡았으나 그는 더욱 세차게 눈길을 헤치고 달렸다. 다 썩어가는 살인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적막감이 범수를 맞이했다. 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아랫목에 솜이 다 빠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어미의 모습이 보였다. 어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범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안 돼. 안 돼. 범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어미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입가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앙상한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범수가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범수는 울부짖으며 어미의 뺨을 비비고 손을 주물렀으나 어미는 눈을 뜨지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탕약을 다릴 시간조차 사치었다. 범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산삼을 꺼냈다. 이끼에 쌓인 산삼은 여전히 싱싱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범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물을 떠서 산삼에 묻은 흙을 씻어냈다. 그리고는 산삼의 뇌두 부분을 제거하고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잔뿌리부터 자신의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어미가 삼킬 기력조차 없어 보이니 자신이 씹어서 즙을 내어 먹이는 수밖에 없었다. 쌉싸래하면서도 달큰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강렬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범수는 턱이 아플 정도로 산삼을 곱게 씹어 죽처럼 만들었다. 그리고는 어미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안았다. 어머니 제발, 제발 삼키세요. 범수는 어미의 입을 벌리고 자신이 씹은 산삼죽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어미의 목을 대가 꿈틀거렸다. 처음에는 받아넘기지 못하고 입가로 흘러나오던 산삼즙이 범수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에 힘입어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범수는 자신의 체온으로 어미를 녹이며 계속해서 산삼을 씹어 먹였다. 한 뿌리를 다 먹이는데 반나절은 걸린 듯했다. 마지막 굵은 몸통 부분까지 남김없이 씹어 먹인 후 범수는 탈진하여 어미의 머리맡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다. 범수는 어미의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어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손발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범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차창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사라지고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범수는 어미의 젖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적이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산삼의 약효가 어미의 몸속에 퍼져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저승문턱까지 갔던 어미를 산군이 아니 하늘이 돌려보낸 것이었다. 그때 어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애쓰더니 이내 곁에 있는 범수를 알아보았다. 범수야,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분명 생기가 돌고 있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왔습니다. 범수는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의 설움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범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장하다, 내 아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방 안의 냉기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이 그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범수는 울면서 다짐했다.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날이 밝았다. 창호지 문틈으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있었고 저 멀리 백두산의 웅장한 능선이 아침 안개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범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백두산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산군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상군이 있는 그곳까지 자신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범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범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가 살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든 나무를 해다 팔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범수의 눈에는 전에 없던 생기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범수 있느냐? 옆집 사는 김영감이었다. 범수가 문을 열고 나가자 김영감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제 네가 산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네 어미는 좀 어떠시냐? 네, 어르신.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범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하자 김영감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상으로 앉아있던 아이가 김영감은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을 내밀며 헝겊구러미 하나를 건넸다. 이거 좁쌀이라도 좀 끓여드려라. 내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우리 집 암탉이 오늘따라 알을 많이 낳았더구나. 범수는 꾸러미를 받아들고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좁쌀 한 뼘밥과 달걀 2알이 들어있었다. 황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범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따뜻한 선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정칭이요, 산군이 가르쳐준 진정한 삶의 가치였다. 범수는 김영감이 돌아간 뒤 부엌으로 들어가 좁쌀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황금의 비릿한 피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긋하고 평화로웠다. 범수는 솥뚜껑을 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 산삼은 어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범수의 병든 마음까지 고쳐준 진짜 명약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세월은 유수이 와 갔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강산이 6번이나 바뀌었다. 백두산 자락에 또다시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고 온 세상은 6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 쓰러져 가던 초가삼간 대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선 것과 배고픔에 떨던 12살 소년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대청마루에 앉아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노인이 된 범수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하염없이 눈 내리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기 총치를 잃지 않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영감이라 부르며 따랐다. 비록 만석군 부자는 아니었으나 누구보다 지혜롭고 인자하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범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미는 그날 이후로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아 20년을 더 사셨다. 비록 비단옷의 고깃국은 아니었으나 아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밥을 해드리고 며느리가 지어준 따뜻한 무명옷을 입으며 남부럽지 않은 호상헛상을 치르셨다. 어미가 임종하던 날 범수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은 고맙다는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범수가 평생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었고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유산이었다. 범수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톡톡 털며 시선을 산 중턱으로 옮겼다. 저 멀리 구름에 가려 보일 듯 말 듯한 그 골짜기. 범수는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때로는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잊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자식들이 아파 약값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문득 그 고목 아래 잠들어 있는 황금 항아리가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때 그 금괴 하나만 가져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범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붉은 핏자국,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원혼들의 비명소리. 범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유혹을 떨쳐냈다. 그 황금은 사람을 살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파먹는 독약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욕심을 부려 그 황금을 가져왔다면 어미는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 또한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 황금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음산한 고목의 뿌리 아래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세월이 흘러 나무가 쓰러지고 흙이 덮여 영영 세상에서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범수는 그것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다. 누군가 우연이라도 그것을 발견하여 자신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 저주받은 탐욕의 굴레를 뒤집어 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할아버지, 또 산만 보고 계세요. 마당에서 뛰놀던 손자 녀석이 쪼르르 달려와 범수의 무릎에 매달렸다.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호랑이 나오는 이야기요. 아이들의 성화에 범수는 허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마. 범수는 아이들을 옹기종기 모아놓고 곰방대를 내려놓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산골에 가난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살았단다. 하루는 소년이 병든 홀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났지. 범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는 범수의 실제 경험담이었으나 결말은 조금 달랐다. 범수는 황금 이야기를 쏙 빼놓고 대신 호랑이가 소년의 정직한 마음에 감동하여 산삼을 주었다는 아름다운 전설로 각색하여 들려주었다. 그래서 소년은 호랑이가 준 산삼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그럼 그 호랑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손녀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다. 범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먼 산을 응시했다. 글쎄다. 아마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범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산구는 여전히 저 산 어딘가에서 숲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임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 소리에 섞인 그 묵직한 포효 소리를 범수는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가자 범수는 홀로 남아 차가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부질없는 안개와도 같음을 범수는 늙어서야 온전히 깨달았다. 그가 지켜낸 것은 황금 항아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양심, 그리고 가족의 평화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다. 어느새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고 있었다. 범수는 눈 내리는 백두산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상구님 보이십니까? 제 삶이 이만하면 꽤 괜찮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준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범수의 하얀 수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서 오래전 맡았던 산군의 냄새, 그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야생의 내음이 났다. 범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음미했다. 이제 갈 때가 머지 않았음을 느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저승가는 길목 어디쯤에서 그 호박색 눈동자를 가진 옛 친구가 마중 나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날이 춥구나. 눈이 많이 오겠어. 범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등 뒤로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설원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은 깨끗한 눈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 옛날 소년이 밟았던 고뇌의 발자국도 탐욕의 발자국도 모두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평온한 정막만이 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았다. 고목 아래 묻힌 비밀은 그렇게 눈 속에 묻혀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산은 말이 없고 오직 바람만이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며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